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위로하는 정의. 지은이는 대전대 산업광고심리학과 진명일 교수입니다. 고통은 사람의 운명의 세트로 장착되어 있으니 수술로 떼어버릴 수 없다. 그렇지만 고통이 우리의 운명지어진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기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도록 도왔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평화의 문으로 나를 이끈 것은 심리상담 분야의 하나인 사회정의 상담이었다. 고통이 진정한 사람이게 하는 길목에 정의가 버티고 있었다. 정의는 약자와 소수자를 껴안는 데서 출발했다. 얼굴이 정우성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몸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리어카로 박스를 줍는다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지능이 낮다고, 수백 가지 이유로 혐오, 경멸, 차별, 억압, 무시의 마음을 가질 때 역설적이게도 평화감은 점점 더 흩어졌다. 이들의 삶을 이해해 나갈 때 삶은 뜨거움으로 반응하고 이 반응은 평온의 길로 안내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견디며 살아낸다. 정의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위로의 길이다. 수업 시간에 영화 매트릭스 1편에 대해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만큼 낡았다는 것에 놀랐다. 아니, 내가 늙은 것에 놀랐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다. 악역이었던 사이퍼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었던 스미스 요원을 만나 협상하는 씬이 있다. 사이퍼가 동료를 배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가상현실인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배양 기계에 다시 잠들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확실히 난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알지. 내가 이 고기를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뇌에 이것이 맛있고 육즙이 많다는 걸 느끼게 하지.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나?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지. 매트릭스 세계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한 세상이다. 깨어난 현실은 어둡고 무거운 디스토피아 세상이었다. 그렇다면 깨어난 현실이 아닌 기계에게 배양되며 잠들어 있는 매트릭스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닌가? 독자들의 삶의 무게감을 덜어내고 과중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받아주면 좋겠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무게감을 어느 정도 벗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받아주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 세상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악의 사회화가 시작한다. 우리는 악의 사회화가 된 어둠 속에 있다. 우리가 빛이라는 내면의 선을 일깨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악의 사회화를 착취, 감시, 독재, 소비, 외모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노력주의, 종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정상가족 중심주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로 사육당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주인공 치히로의 부모가 욕심에 휩쓸려 우리에 갇혀서 사는 돼지로 변해버리는 씬이 나온다. 치히로는 도와주는 친구 하쿠와 함께 부모를 구하고 마을을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폭풍 성장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희망인 네오는 깨어남을 깨우친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인가? 운이 좋다면 지혜로운 친구나 멘토,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네오는 모피어스를, 치히로는 하쿠를 만나듯이 네오, 치히로처럼 우리가 큰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시키게 만드는 주의에 반대한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망각에서 깨어나 내 삶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보아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봄으로써 우리가 왜 어렵게 살아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어려움의 본질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이해했으면 좋겠다.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젊은이들에게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는다고 끈기가 없다, 의지가 없다, 책임감이 없다, 성실함이 없다라는 식의 이런 말은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불행한 일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 직장의 첫 고통은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쁜 어른들이 만들어낸 나쁜 조직 문화 때문이다. 나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가스라이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일을 느리게 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매일이 처음인 생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예측할 수 없다.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안아주는 이해가 먼저다. 때로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을 모른 척까지 해줄 줄 아는 배려와 격려가 먼저다. 가스라이터들은 잘난 척하거나 추앙받으려고만 하는 자기애성, 착취적이거나 공격하려는 반사회성, 거짓말을 하거나 연기하려는 연극성,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경계성, 그리고 성격장애, 이 중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다. 주로 자기애성과 반사회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스라이터들은 이러한 유형의 성향이 여러 형태로 조합되어 탄생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터들의 성향도 나쁘게 다양하다. 라이더가 반사회성 성격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호 무시와 질주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착취적인 벌칙 구조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선량한 라이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사회적 성격의 성향이 있는 라이더는 음식이 흐트러지는 등 소비자 불만이 생길 만한 일에 대해 걱정이 없다.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 소비자가 자기애적이거나 연극성 성격의 성향이 있다면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신고하거나 정상적인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 혹은 주문한 음식이 빨리 안 온다며 닥달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평상시에 레시피로 조리된 음식과 정상적인 배달이 이루어졌음에도 별점 테러를 한다. 라이더가 공손하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별점 테러에 해당한다. 라이더는 평소답게 전달하였을지라도 자기애적인 사람은 공손함의 기준이 높다. 지나치게. 의심이 주된 특징인 편집증적 소비자라면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뭔가 잘못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 배달음식 업주가
자기애적 반사회적 성향이라면 자신이 잘못 만든 음식 실수에 대한 사과는 통과한다. 소비자에게 그냥 먹어라 한다. 음식의 원산지를 허위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고기를 쓴다. 그러니까 별점 테러는 정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연기일 때도 있다. 업주가 가스라이터라면 소비자가 주는 별점 테러는 정당하다. 소비자가 가스라이터라면 업주나 라이더가 억울하다. 플랫폼 회사,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라는 네 가지 구도에서 선량한 이와 가스라이터를 잘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착취 자본주의는 가스라이터로 길러지도록 부추긴다.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속성은 가스라이터의 비틀어진 욕망과 합이 맞기 때문이다. 심하게는, 아니 흔하게는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도 똑같다. 그래서 과거보다 예상을 초과하는 일들을 겪는다. 상담 분야에서는 가스라이터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기운을 흡혈해 간다고 해서 에너지 흡혈귀라고 불렀다. 가스라이터 괴물은 기업, 정치, 연예, 금융, 종교 분야 어디에나 있다. 선량이라는 가면을 쓴 가스라이터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워딩과 행동을 잘 관찰한다면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최선의 공통적인 조언은 피하라이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엮이지 마라. 가스라이터는 내면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 상처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따뜻했던 마음인 연민이나 슬픔 같은 것을 삭제시켜버린다. 감정을 삭제한 양만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자존감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함을 위장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힌다. 그래서 분노 유발자가 된다. 그들은 건강한 수치심을 상실한 사람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약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말을 한다. 약점이 아닌 것을 약점이라고 부추기는 것을 즐긴다.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차별하는 화폐적 문화는 결국 가스라이터들이 좋아하는 문화다. 이들은 이러한 억압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선량한 이들을 착취하는 데 쓴다. 이들은 직업의 귀천이나 돈의 소유량에 따른 차별적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적 문화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방어해야 한다. 이들을 선량한 사람들과 분별할 수 있는 보는 눈도 키워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알아차리고 연민을 느낀다면 진정한 사람 되기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사람 되기로 매일을 조금씩 견디어 나갈 때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 같은 평온이 생겨난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것에는 가스라이터라는 괴물 어른이 존재한다. 이들은 사람을 기만하는 일을 하면서도 기만이라는 것을 의식하거나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 가스라이터들은 자기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한다. 가스라이터의 한 부류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평생 진단받는 일이 없다.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혹여나 자신이 그러한 성격적 병리를 일부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절대 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터이자 성격 장애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풀려진 거품이긴 하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야망과 탐욕을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널려 있다. 돈과 명예, 성공하기, 이것을 위해 이 과정에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도구로 이용한다. 유력 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 공무원, 의사, 종교인, 교수, 기업의 관리직이거나 임원. 좋다고 하는 자리는 꿰차고 있다. 감방에 가 있거나 인생 폭망한 가스라이터도 있으니 너무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들은 부모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 주변 동료의 성과를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의 허물이나 과오는 타인에게 가볍게 패싱한다. 사회적인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티가 나게 잘하지만 별 볼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가볍게 무시하는 진상의 끝판왕이다. 이런 성향을 탑재한 사람이 국가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제도와 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약자나 소수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자기나 자기 편, 자기에게 이득을 줄 사람을 위해서만 제도와 법률 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자발적 노동이 아닌 감시와 처벌 속에 놓인 노동은 생각하는 힘을 무력화시킨다. 일을 하는 하루 중에 미술이나 음악, 예술을 접할 기회는 열악하다. 직장에서 감정 유발 도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사람에 대한 감성을 가지면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매뉴얼화된 노동을 주입하는 현실과 같다. 자본주의는 감정이 삭제된 노동을 원한다. 감정이 삭제된 노동은 조용한 트라우마를 주입시킨다. 조용하기 때문에 내가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왜 두려운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격분하는 증상을 덤으로 받는다. 우리가 예술과 문학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된 혹은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를 긴 유흥으로 풀어내는 것은 위험하다. 유흥은 내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노동이 몸이 건조한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느낌인지 자기 감정을 살펴보는 게 좋다. 지금의 노동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삭제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늦은 때는 없다. 그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한 준비와 용기를 낼 때라는 신호이다.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는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에서 이야기한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흑인 노예들은 빈곤층이 되었을 뿐이다. 지금도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통한다. 성실한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너무 중요한 요소다. 불평등을 따지지 않고 시키는 일만 죽어라 하는 노동자 덕택에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성실이 교훈이 되면 자본주의는 탄탄대로다. 노동 중독은 일 중독으로 읽힌다. 도박이나 술이 중독 분야의 대명사인데
사랑 중독, 관계 중독, 소비 중독, 음식 중독도 있다. 보통 중독은 치료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노동 중독은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치료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 중독은 사람과 관계하는 법, 사랑하는 법, 이성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배려하는 법, 마음 나누는 법, 노는 법, 유머하는 법을 기억 상실하게 하는 중독이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하며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밀어올리는 벌을 받은 시지프스가 아니다.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괴로움을 벗어내는 것에 노동이 아닌 운동이든 좋아하는 그 무엇이든 자기에게 잘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자본가들은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꽤 도입하였다. 자본가들이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마음을 챙겨서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마음챙김을 통해 꾸역꾸역 깨어날 것이다. 내 차는 좀 닳았다. 어느 날 안개등이 들어오지 않아 지정 정비소에 들렀다. 정비소에서는 연결된 범퍼 부분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했다. 잠시 고치지 않고 타고 다녔다. 우연히 들른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서 안개등만 갈아주었다. 후에 더한 일이 있었다. 2년 정도 다니던 정비소가 어느 날 사라져 다른 동네에 있는 동일한 회사의 정비소에 들렀다. 그곳 정비기사님이 고객님이 다니시던 정비소는 고객을 속여왔던 것이 적발돼서 폐쇄됐어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폐쇄된 지점에서 마지막 정비를 할 때 거금이 들어갔다. 당시 손보라고 한 것의 70%만 했는데도 큰 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객님은 호객님으로 소비되고 이 부품을 생산하느라 들어간 지구 자원과 노동도 소비되고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더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모든 것을 소비시켜 버리는구나. 나는 정비소의 개인 기사님이 자기 몫을 챙기려다 폐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가스라이터들이 한 자리씩 하고 있고 그들이 개인 기사님들에게 실적 압박을 가했을 것 같다. 기사님은 오히려 고객을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착한 노동은 착취 구조 속에서 불가능했을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 비교, 평가하기 등과 같은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사회구조에서 시작되었다. 소수 지배자들이 이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인구를 통제하려면 대중들이 노예와 같은 사고구조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셜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중에서 찰리 채플린은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우스꽝스러운 노동자로 나온다.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로 몰려오면 채플린은 단순 작업이지만 쉼없이 손발을 움직여야 한다. 공장에서의 일하던 행동이 강박적인 병리로 이어져 나사처럼 생긴 것은 모두 조이려 하는 씬이 나온다. 여성의 옷에 달린 장식마저도 돌리려는 웃픈 씬이다. 그 영화가 1936년 작품이었는데 80년 이상이 흐른 지금과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 매일 하는 일이다 보니 쉼을 해야 할 집에서도 잠들기 전까지 해결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일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침투적 사고라고 부르는 강박적 사고는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생각이 떠올라 편안한 쉼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일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잠들 수 없는 밤, 불면의 밤을 겪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 여가를 해야 하는 이유다. 침투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연습도 좋지만 우선 당장 마음챙김을 배울 수 없을 때는 걷기, 조깅, 운동, 게임,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유머 짤 보기도 괜찮다. 여가로서 흥미가 끌리는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평온해지는 길에는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나 함께 나누는 시간, 둘 다 도움이 된다. 무수저에서 황금수저 되었다는 풍의 책은 많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으로 부를 거머쥔 인생 역전 다큐를 쓴 사람이 있다. 대부분 부자의 결과는 내적 요인이 아닌 운명 같은 외적 요인이다. 역으로 쌓아올린 부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도 운 같은 외적 요인이다. 이제 우리 삶은 직업의 위치성과 화폐의 양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정받는다. 이러한 화폐적 판단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성공으로 판정받든 실패로 판정받든 불안의 무게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공으로 판별된 사람은 성공을 유지시키기 위해 질주해야 하는 불안을 겪는다. 실패로 꼬리표를 받은 사람은 시선 모욕을 겪거나 인정 박탈을 겪는다. 위축감과 좌절감은 보너스다. 둘 다 결국 불안의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성공을 지속해야 하는 불안, 실패를 벗어나기 위한 불안. 오로지 화폐로 환원되는 상품이라는 욕망을 통해 나를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삶은 허기진 느낌을 끌어당긴다. 잠드는 순간까지 매일의 노동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려 한다. 상품주의는 곧 화폐주의다. 화폐를 통하여 더 많은 상품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걸 원하도록 부추긴다. 부추김은 노동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 속으로 쉼없이 시달리게 한다. 홈쇼핑 미디어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생리, 안전, 소속감, 인정, 자기 실현이라는 모든 욕구를 자극한다. 어디까지 건강한 욕구이고 어디부터 허망한 욕구인지 경계를 흐트려 놓는다. 쇼 호스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갈 즈음 이 물건은 어떠한 분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며 진정성까지도 마케팅 수단으로 도구화시킨다. 우리 물건을 사지 마세요로 들리지만 이 물건이 없으면 당신은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거나 이렇게 쌈박한 물건을 놓치면 멍청한 사람으로 읽힌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모욕하거든 반사할 힘을 가져야 한다. 그 반사는 가진 자가 부럽지 않다는 것을 포함한다. 세상에 전혀 부러운 게 없다는 말은 아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다. 화폐주의는 기승전 화폐를 말한다. 오로지 삶의 중심과 판단은 화폐적 사고다. 사람을 만날 때도 돈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다. 이렇게만 사고하도록 가스라이팅 한 것이 화폐 자본주의다.
대자본 기업은 이익 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자, 소시민의 건강, 자연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요즘은 기업 활동에 환경, 사회, 투명 경영 같은 표어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익을 1순위로 하는 기업 문화가 친환경, 친자연으로 바뀌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화폐적 사고만을 하도록 길러진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러 형태의 피싱 사기, 돈을 빌리고 떼어먹음, 밀수품 거래, 식품 원산지를 속임, 불법 다단계 판매, 불량 제품 판매. 사람들 간의 속임은 끝없이 진화했다. 드넓은 자본시장의 미묘한 속임까지 포함한다면 속임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셈이다. 화폐 고통을 피하고자 많은 사람은 전력 질주에서 살거나 아니면 잉여인간이 되어 무력하게 산다.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로 상징되는 자연인이 되어 행복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우연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람다워질 수 있다. 화폐 고통을 피하려고 돈만 수집하다 보면 가족, 친척, 동료, 친구, 냥냥이, 댕댕이는 늘 내 주변에 있지만 있지 않은 것처럼 대한다. 이들과 이별을 통해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온다. 여기서 이별은 헤어진다는 뜻보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대상과 정을 쌓지 못해서 오히려 어색해지고 불편해진다는 의미다. 화폐가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살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사람의 온기를 살 수는 없다. 화폐 자본주의 매트릭스에서 화폐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 정신장애 중에 저장장애가 있다. 거주지에 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놓고 강박적인 축적을 하는 호더라 불리는 장애다. 쓰레기 같은 물건이 모두 자신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이라면서 버리지 못하는 강박저장, 혹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수집하여 거주지에 모으는 강박 수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화폐를 강박적으로 수집하거나 저장하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의 돈을 숨겨놓거나 저장해 두는 것을 저장장애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쓰지 못하고 남은 큰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조세 회피 방법을 공부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수십 채의 집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는 면죄부를 준다. 그러나 저장 장애 같은 강박 장애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다. 화폐주의의 해악은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을 무시가 두렵다.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안 벌고 뭐하냐는 마음 상하는 말을 들을까 괴롭다. 불안을 스멀스멀 불러오는 자극들이다. 돈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생각의 기본값이다. 그러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맞닿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와 인식 같은 보이지 않는 차별적 문화가 불안에 물을 주며 키워왔다. 이 시대의 불안 장애는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 자본 회사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다.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불안만 가스라이팅했다. 불확실한 앞날을 각자가 견디고 해결해라 라고 해왔다.
시대의 공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한, 그래서 불법사회, 경쟁사회, 속임사회가 지속되는 한 불안은 사라질 수 없다. 나와 친구들이 안도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서로의 위로자가 되기 바란다. 화폐를 수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 함께 있을게 라고 말해주자. 우리는 알고 있다. 척하는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워지고 우울해진다는 것을. 잘 나가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백수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인연이다. 참 인연을 가지고 있다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있을 공간은 작다. 화폐가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다. 편리함이 안락감이나 잠시의 평온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편리함이나 안락감이 연민, 사랑, 연결감을 보장하지 않는다. 돈으로는 사람의 온기와 평화를 살 수 없다. 오히려 돈으로 인해 갈등, 분쟁을 불러오고 심하게는 제명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베벌리 클락은 실패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처럼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축소될 때는 좋은 삶을 향한 고군분투마저 왜곡된다. 성공과 실패는 성취와 성과에 따라 측정된다. 이런 식으로 자아실현의 점수를 매길 때 사람은 이제 친구나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저 인생이란 게임의 경쟁자로 생각될 뿐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삶의 일부로 보고 큰 실패를 겪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의지가 필요하다. 살아있음은 다른 사람에게 정감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정감을 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능력주의는 환상이다. 내가 생각하는 능력은 남들이 알아주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이 없을지라도 자기답게 자기다운 일로 삶을 살아가는 자유노동자가 진짜 능력자라고 생각한다. 소소하더라도 잔잔하게 자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타인 삶에 도움도 되면서 자기 삶도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찐 능력이다. 자본주의는 숫자 놀이를 태생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수리지능을 높은 값에 쳐준다. 자본주의는 언어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예술지능, 대인지능이 타고난 능력자들에게서 돈 되는 일부 운동이나 예술, 문학만을 이용한다. 자본주의는 무언가 돈이 되는, 자본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수하게 돈이 될 것 같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다중지능 이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지능, 그리고 연구되지 않은 더 수많은 지능이 있음에도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지능만을 가지도록 가스라이팅 당하는 시대다. 능력주의 등급 환상에 빠질수록 마음은 더 고통받는다. 우리가 타고난 다중지능, 재능, 능력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말한다. 인간을 자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 권력이 원하는 능력주의라는 환상을 세뇌시킨 것으로 보았다. 자본가들에 의해 죽도록 일을 해야만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이마저도 수저론이 결정한다.
거대 자본은 막대한 이익 잉여금을 내부적으로 쌓아둔 채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노동의 성실만을 강요한다. 성실함이라는 그럴듯한 언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실한 노동, 즉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능력이라 믿도록 만들었다. 능력의 기술만을 연마하도록 내몰아진 우리에게 공허, 불안, 우울을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공허감, 우울감, 불안감은 우리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기를 내뿜는 사회 구조와 조직 문화의 문제다. VIP 고객으로 추앙되는 계층 구조 속에서 접대받는 우월감과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해야만 겨우 내적 공허와 낮은 자존감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사치품을 명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소비 욕망을 부추긴 것 역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했다. 개인의 성공 서사는 성별 자본, 외모 자본, 몸매 자본, 지능 자본과 함께한다. 이 요인들은 개인적인 요인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운과 같은 요인이다. 부모나 가족의 경제적 위치, 살아가면서 만나는 타인이라는 대인관계 같은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성과 능력을 서류나 글씨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책으로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듯 능력은 숫자로 보여지지만 거품처럼 늘 과장된다. 자동차 연비, 아파트나 건물의 성능 등급처럼 말이다. 숫자는 그럴싸해 보이도록 하지만 실제는 늘 속이 빈 봉지 과자 속 질소 같다. 우리는 글씨나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존재다. 혹여 그런 증명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를 믿어주길 바란다. 당신은 질소가 아니라고.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공부를 못하면,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받는다. 사회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나름의 자기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지속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자극한다. 진정성을 놓치고 살 때, 진솔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돕지 못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은 나를 성장시키기에 건강한 수치심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건강한 수치심은 절단되었다. 느껴야 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터를 만들어내는 문화가 된다. 가스라이터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느껴야 할 건강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약자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나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기울어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는 수치심을 반사할 줄 아는 센스를 장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나 비싼 물건, 넓은 집, 외모, 성적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외부 기준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면의 진정 어린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상교육, 정상궤도, 정상직장이라고 생각하는 틀로부터 자신을 구속하지 않을 때 부적응적인 불안과 혐오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을 수집하는 능력이 좋으면 능력 있는 것, 마음을 수집하는 능력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세상은 스펙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거나 직장이 없을 때 무능력이라 읽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차별을 보려 하지 않는 것, 절박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것, 이것을 무능력이라 읽겠다. 인생의 속도감만 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 속도가 빠를수록 넘어진 사람, 다친 사람, 지친 사람을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나 자신이 다치거나 지쳐도 알지 못하거나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과 같다. 결국 빨리 앞서간 것 같지만 나의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게 켜켜이 쌓인 아픔이 터져나온다.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속도는 세상 풍파에 내 상처를 돌봐가며 가는 속도다.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노숙자를 가리키며 노력을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심을 넘어 자신의 아이에게 불안을 심어주거나 인간 애를 삭제시킨다. 차별은 보이지 않는 공기를 타고 자녀에게 전수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시킬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삭제당할지도 모른다는 삭제에 대한 불안으로 깃든다. 이들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연민이 제도적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였던 브래드 쇼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 체계는 역기능적이다.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서 대해주지도 않는다. 학령기의 내면아이는 완벽주의 학교 체계에 순응해야 하는 걱정들 때문에 상처받고 파괴되었다. 낙오자가 되어버리거나 체제 순응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천천히 영혼이 살해당한 것이다. 전과목 A 학점을 받는 우등생으로 길러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개발해보지도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냈다. 브래드 쇼가 캐나다와 미국을 배경으로 살았음을 생각해보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붕어빵이다. 자신과 맞지 않는 노력을 하느라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란다. 상처받은 만큼 치유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우리는 자주 미래에 대한 진로를 고민한다. 이럴 때 머리와 생각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수성이라는 내면의 느낌, 건강한 내면의 욕구에 접촉해야 한다. 생각은 줄이고 자기 느낌과 건강한 욕구에 접속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운명적인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적 조언자, 조금 거창하게는 신성과 함께 살아간다. 지혜로운 목소리를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 자신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후회가 없다. 노력이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도리어 화살이 되어 이 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들게 할 수 있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것,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느낌에 가 닿는 것, 그래야 나의 운명도 살아날 수 있다. 사회가 말하는 실패조차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사회가 정의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생망의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03년부터 자살률 1위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와 경제생활 문제였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1위인가. 부자가 되면 행복이 로또 1등처럼 펑 하고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력하면 된다는 내용을 자기에게 주입하다 보면 문제는 현재의 가난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황당한 결론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화폐가 일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빈곤함 때문에 스스로 위축감이 생긴다면 이건 자기를 혐오하도록 만든 곰팡이 핀 눅눅한 이 사회에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자기애성, 연극성,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가스라이터는 권력을 잘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능력자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이 추앙받아야 하는데 자신을 칭송하지 않는 남성이나 여성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낸다. 직접적이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복수를 한다. 상상 이상으로 그들은 강하다. 정확하게는 강해 보일 뿐이다. 실제로는 별거 없다. 그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길지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된다. 전투 기간에 아까운 삶과 시간, 안정감을 내줘야 하니까. 이런 가스라이터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표방하기 때문에 건강한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욕을 드신다. 자기애성 가스라이터는 자신만이 우월해져야 하기에 남이 잘 되는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온 오프라인 활동을 즐겨 했을 것이다. 사람은 특수하거나 적은 양의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겪기도 한다. 가스라이터에게 피해를 당하고 나면 사려 깊고 의식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 생긴다. 이런 감정이 자리 잡으면 은연중에 상대 성을 비하하게 되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가스라이터를 대하는 현실적인 조언은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이다. 그들을 최대한 피하라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아르노 그린은 복종에 반대한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예 마음과 복종에서 벗어나려는 싸움이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을 옥죄는 족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여성에게 덤으로 부과된 문화적 가스라이팅에 순종하면 안 된다. 남성은 남성에게 덤으로 부과된 문화적 가스라이팅에 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솜사탕처럼 크게 불어난다. 하지만 큰 솜사탕을 먹다 보면 누구나 순삭해버린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볼 작은 힘이 남아있다면 두려움을 순삭시킬 수 있다. 순삭된 그 자리에는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상담 심리 분야의 기본값, 인간 중심 상담을 창시한 칼 로저스가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위스콘신 대학에서 동료 교수들과 갈등이 커져 학과를 떠났다. 조금 더 뒤에는 대학을 완전히 떠났다. 떠남이 있었기에 세상은 그의 빛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선한 영향력의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 역시 일부 종교계나 특정 집단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예는 몇 페이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이 지구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미움이라는 것은 보편적 근거가 아니라 문화적인 억압과 개인의 역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다. 혹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 전혀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다움의 표식이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어느새 내 살갗에 와 있다. 지금까지 나를 위로하는 정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정의는 쉽게 말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상황과 맥락이라는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인류 공통의 금기인 살인과 강도 같은 행위도 전쟁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장려됩니다. 적군을 많이 죽이고 적의 물건을 많이 빼앗아야 영웅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미국에서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됩니다.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도 때론 정의가 되고 때론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죠. 한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인간사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붓다는 사람들에게 5가지 계율, 즉 살인, 도둑질, 거짓말, 싸움, 음탕함만 빼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의가 될 수 없는 평상시 대부분 사람이 불이라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아도 충분히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붓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불분명한 때가 많습니다. 음식에 사용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을 단지 예쁜 색깔을 내려고 혹은 신선하게 보이려고 먹거리에 사용한 업자가 있다면 그것을 먹고 당장 죽는 사람은 없더라도 이는 살인이나 도둑질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붓다가 말한 최소한의 금기마저도 당장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멀리 돌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정의라고 생각하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말할 때 저는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심도 사람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인지 아닌지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도 CCTV를 피해 다니고 재벌 그룹의 비자금은 은밀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양심을 보편성, 타당성, 평등성, 이 3가지 숫돌에 잘 갈아두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다룬 정의는 주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거대 정의입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맹신할 때 우리가 정의를 이탈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역사를 보면 정의는 사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정의에서 멀어진 사회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설령 지속되더라도 구성원 다수는 질식당해 불행하게 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처럼
황금만능주의, 능력주의의 사회가 되어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분들도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와 배금주의는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해도 타당한 행동일지, 세계 어디에서도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인정받을 만한 보편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평등성이 있는지 자신의 양심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어긋난 사회 구조와 문화와 관행이 있을 때 사소한 작은 행동 하나라도 저항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저는 가치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행동할 때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